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해 결혼 2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잘못 재단된 맞춤 양복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사이즈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재단했죠. 그래서 전 공부를 해서 원예학과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 아버지의 요구대로 카페와 베이커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어요. 전 아버지 삶의 부속품이었어요.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전 힘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선택해준 제 삶이 비교적 윤택하게 흘러가서 제가 아버지에게 반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결혼도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와 하게 되어요.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버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결혼 생활도 윤택했냐고요? 그렇게 묻는다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제 결혼은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탐욕스러운 시댁의 문제였죠. 하지만 덕분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는 시댁에서 탈출할 뿐 아니라 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는 저의 탈출기를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하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아버지의 시중이었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늘 큰 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가까이 있는데도 호통치듯 말이에요. 아버지 화났어? 아니, 원래 저렇게 말하잖아. 원래가 어딨어. 엄마한테만 그러잖아. 아, 물론 나한테도 그러지만 밖에서 다른 이모들 만나면 아버지 안 저래. 엄마도 알잖아요. 경상도 남자라 그래. 원래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해. 그럼 엄마 아빠 커피 좀 타주고 올 테니까 빨리 좀 개어나. 빨래를 개면서 저는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무뚝뚝한 게 아니라 험상궂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저런 아버지를 사랑해 결혼했고 지금까지 시중 들며 살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엄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반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짜증을 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결국 엄마가 아버지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정리했어요. 저렇게 받아주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자기 멋대로 구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시중을 드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찰 때도 있었어요. 엄마 탓이 아닌데 엄마 탓을 하는 못난 딸이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조차 이미 아버지의 시중이 되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마다 물을 따라드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아버지는 늘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불을 펴드려야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커피를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하든 간에 아버지에게 커피를 타드려야 했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커피를 타서 농장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 아버지는 엄마에게 밥 짓는 법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밥이요? 그래, 언제든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 엄마 일도 더 거들고. 다 큰 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쓰나? 그것도 여자가 말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해야 할 일 미리 배운다고 생각해.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밥 짓는 법을 배웠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은 아버지가 빼주었죠. 모두 저보고 식사 준비를 거들라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외동이에요. 외동딸을 보물처럼 아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버지에게 서운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친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이런 기분을 털어놓을 때마다 엄마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네가 이해해야 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평생토록 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평생토록 변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저는 아버지라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언행에 덤덤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한 것들에도 덤덤해졌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공부를 시켜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갑자기 원예학과에 지원하라고 엄포를 놓아도 대학에 가고 난 뒤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집에서 내쫓는다고 협박을 해도 친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찾아가 저와 놀지 말라고 억지로 손절을 시켜도 가족 사업을 시작하라며 갑자기 첫 직장을 그만두게 해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죠. 반항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반항을 한다는 건 일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건데 저는 전혀 그런 기대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해보기도 전에 낙담했죠. 전 단 한 번도 무언가를 갈망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게 사랑이 부러워요. 제가 연애도 아버지에게 책 잡힐까 하지 않았거든요. 몇 번의 기회를 밀어냈죠. 그런데 그간의 사랑은 미약했던 걸까요? 어느 날 불어오는 춘풍에 저는 맥없이 사랑했어요. 상대는 제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요구대로 가족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크게 딸기 농장을 하세요. 딸기 하우스만 5채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는 저에게 우리 집 딸기를 주로 해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창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취득해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단골 손님은 그는 올 때마다 저에게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이름을 알게 되고 직장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 제 가게로 퇴근을 했어요. 카운터 근처에 앉아 남은 일을 하면서 저와 이야기도 하고 매장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가게를 혼자 봐서 따로 다른 데에 가서 데이트를 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즐거웠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활기라는 단어를 체감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게에 들리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게로 와서 저희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죠. 누구야? 누군데 테이블을 닦아? 친구요.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랑 만나고 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빠른 소리만 하는 걸 보니 영업직인가? 나 참, 지금 이 꼴을 보니까 내가 후회가 된다. 차라리 너를 농장에 넣었어야 했어. 아빠는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자네 이만 가보게. 내가 내 딸이랑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아버지는 주방에 들어와 저를 마구 혼냈어요. 내가 너 이런 짓 하라고 여기에 가게 내준 거 아니다. 우리 집 딸기 더 홍보하고 발전시키라고 가게 내준 거지. 그런데 지금 이러는 건 내 뒤통수 치겠다는 거지. 딸이라고 하는 인내가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서야 당장 헤어져. 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를 모욕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반항을 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대로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준영씨.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삶의 활기가 뭔지 알려준 사람이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행복? 돈으로 만든 행복이 아니면 그 행복 얼마나 갈 것 같냐? 네가 사랑이라고 운운하는 게 대체 얼마나 갈 것 같냐고.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걔 부모는 뭘 안다니? 나도 몰라요. 아직 그런 거 물을 단계는 아니에요.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단계야. 왜 그런 거 중요한 걸 뒤에서 물어서 시간 낭비만 하는데.
내가 널 이렇게 헛똑똑이로 키웠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헤어져. 아빠는 분명 말했다. 저는 그 뒤로 아버지에게 크게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무시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식사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가출까지 하게 되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죠. 아버지는 매일 가게로 찾아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도 빼버리겠다고 말했고 저는 빼도 좋자고 다른 일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했어요. 남자애 미쳐서 지금 네가 하는 짓 나중에 언젠가 후회할 거다. 이제껏 내가 한 말대로 해서 네가 안 된 게 뭐가 있니?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이제껏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네가 잡아야 할 동아줄은 나야.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나 좋자고 널 불효녀 만들 수 없어. 아버님 말이 다 맞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만 이긴 자식은 효자라고 할 수 없지. 이길 때까지 잘할 것 없잖아. 그리고 미안해. 내 그릇이 작아서. 그동안 행복했어. 그렇게 전 쓰디쓴 첫 이별을 했고 실연의 아픔으로 한 달에 6kg나 빠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드라마처럼 돈을 쥐어주진 않았지만 온갖 모욕을 줬을 거예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한 남자친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지 않았어요. 제게 그럴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빈틈을 타 제게 중매를 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지인 중에 고추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댁 손자가 참 괜찮다고 소문이 났다고요. 저는 거절할 힘도 없었고 이미 제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중매 겸 상견례처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어른들만 신나서 떠들었죠. 첫 만남의 예단은 얼마, 결혼식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은 저와 그댁 아들눈이 마주쳤는데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보통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저는 제 결혼에 대해 어떤 어필도 하지 않았어요. 실연의 아픔으로 고통스럽기도 했고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일주일 만에 결혼 날짜를 잡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도 맞추고요. 그리고 낯선 남편과 어색하게 웨딩 사진도 찍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시댁 이야기를 할게요. 중매를 선 남편의 할머니는 친할머니로 저희 친정이 사는 동네에 사시고 고추 농사를 하세요. 크게 하는 건 아니고 1년 벌어 1년 살 정도로 고추 농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시할머니를 돕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형제가 2남 3녀인데 형이 은행원이어서 본인이 고추 농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요. 그전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으려고 그랬죠.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3살 터울의 시누이는 3년 전 항공과를 졸업해 놓고 있었죠. 시누이는 대기업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어 했어요. 대기업 항공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시누이는 무직 상태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왜 저와 남편을 결혼시켰는지 저조차도 의문이 드네요. 고작 이런 남자와 집안과 결혼시키려고 저를 그 사람과 헤어지게 했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만 봤어요.
사실 아버지도 남편의 집안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직 시할머니만 보고 결혼시킨 거예요. 시할머니의 고추밭과 시할머니가 사는 5억짜리 단독주택, 그리고 옆집이기 때문에 잘 아는 시할머니의 성품을 본 거예요. 시할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한 여장부거든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5남매를 키우며 생활력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모 조카하는 사이였어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시할머니와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혼자서 자식들 키워 서로 유대감이 있었죠. 무척 친하게 지내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시할머니에게 이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친밀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돈독해진 건 저희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아버지가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남인 아버지는 급하게 딸기 농장을 물려받아야 했죠. 장례식에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어서 바쁠 때였거든요. 계속 농장을 왔다 갔다 해야 했죠. 그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게 시할머니예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시할머니는 딸기 농장에 찾아와 갑작스럽게 딸기 농장을 물려받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당신의 하우스를 5채나 가질 수 있었던 게 시할머니 덕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시할머니에게 적당한 사내가 없냐고 물었고, 시할머니는 자기 손주는 어떠냐고 되물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시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당신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시할머니의 농장을 물려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 해서 중매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는 급하셨겠죠. 제가 또 야반도주라도 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은이 결혼을 서둘러? 이모는 몰라도 그 집안에 성에 안 찬다며. 군무원이라 그랬나? 게다가 곧 퇴직한다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조금 신중해도 되잖아요. 지금 내가 신중하지 않다는 거야? 남편이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신중하게 고르면서 시간 보낼 여유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저 모양인데. 쟤 저러다 정말 쪽팔린 집안에 시집간다고. 전에 만났던 그놈은 집에 돈도 없고 배포도 없고 영 아니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러니 내가 이러지 않고 배겨? 또 단식 투쟁하고 야반도주하고 그 꼴 다시 못 봐. 저렇게 나사 빠져있을 때 결혼시켜야 돼.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해서 3살이나 어린 남편과 내외하며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희 부부는 각방을 썼어요. 서로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를 두었지만 같이 누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각자의 서재에 있는 싱글 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출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돈독했어도 같이 식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누구 하나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존댓말을 했어요. 호칭은 저기라고 하거나 있잖아요 라고 말문을 열었죠. 그러니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하우스메이트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남편은 친정에 잘 하더라고요. 시댁에 어색하게 구는 제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남편은 친정에 잘했어요. 사근사근 말도 예쁘게 하고 항상 친정에 작더라도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뭘 하면 즉시 반응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처럼 굴었어요. 친정에서 뭐라도 하려고 했죠. 심지어는 딸기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안 부끄럽고 배기겠어요? 저는 시댁에서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불편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표정을 잘 못 숨겨서요. 저는 남편이 친정에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잘해보자 싶어 남편을 흉내냈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을 꽤나 마음에 들어했고 남편이 농사일을 돕는 모습에 흡족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차를 바꿔주었죠. 외제차로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에게 자기 밑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했어요. 회사는 하나의 기계고 직원은 부속품일 뿐이야. 그것보다 내 밑에서 일하면서 나중엔 자네가 자네의 방식대로 꾸려나가라고. 남자라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시댁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람에 사표를 쓰고 딸기 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우이가 항공과에서 졸업하고 무직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자리를 주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직 상태였고 계속 대기업 항공사가 아니면 취직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취직 준비는 무슨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시부모님에게 카드를 받아 흥청망청 쓰며 집에 처박혀 있거나 친구들과 놀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죠. 그게 시부모님이 안쓰러웠나 봐요. 우리 딸이 참 영리한 애인데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좋았어. 그런데 자꾸 떨어지니까 자신감을 잃나 봐. 이젠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세아가 네가 우리 딸 좀 써줄 수 있겠니? 카페에서 무슨 일이어도 좋으니까 좀 시켜줘. 제가 어떻게 아가씨랑 같이 일을 해요. 아가씨한테 뭐 하나라도 시키겠어요? 시켜야지. 네가 사장인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기 오네. 지훈아, 너 이제 앞으로 새언니 가게에서 일해라. 언니가 너 시켜준대. 그럼 나 사장 되는 거예요? 얘 좀 봐. 사장은 무슨 사장이야. 그건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지. 안 그래, 세아가? 제가 일단 생각을 좀.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 생팍 모르는 남보다 가족한테 맡기는 게 낫지. 생각은 무슨. 아버지한테 상의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머, 너 그거 네 가게 아니니? 왜 사돈어른한테 물어봐야 해? 아르바이트 뽑을 때도 그러니? 아니죠. 아르바이트 뽑을 땐 그러지 않죠. 제가 다 결정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아버지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솔직히 그게 나름 거절의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신우이랑 일을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지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 건지 계속 신우이를 꽂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니 아버지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족끼리 당당하게 뭉치면 좋지 뭘 그래? 그리고 너도 참 인정이 없다. 사돈 아가씨가 안쓰럽지도 않아? 그거 다 삐뚤어진 거야. 요즘 취업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인재를 못 알아차리는지. 저번에 보니까 유독 예쁘고 그렇더만. 승무원이면 예쁘면 장땡 아니야? 그럼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라고 할게요. 뭐? 아르바이트? 너는 참 왜 이렇게 인색하니? 그리고 사돈 아가씨한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내 결정에 먹칠당하는 건 내 얼굴이야. 바로 점장으로 둬. 아니면 매니저로 두든지. 그렇게 해서 신우이는 제 카페의 점장이 되었어요. 물론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엔 변함이 없었어요. 카페도 살피고 베이커리도 살피고 바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시댁에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었는데요. 저에게 샤넬 가방과 롤렉스 시계를 주더니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는 프라다 지갑을 선물하셨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껌뻑 넘어갔죠. 그 후엔 시부모님 생신이 있었는데 그땐 용돈을 주라며 아버지가 100만 원씩 줬어요. 저는 저와 남편이 드릴 용돈을 합쳐 150만 원을 각각 드렸죠. 그때도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시할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이사를 할 땐 아버지가 돈을 보태셨어요. 시부모님이 아파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땅을 사고 집을 올렸는데 거의 집값 수준의 돈을 주었죠.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대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 때는 거들기만 할 뿐 제대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저희 가족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놀랐죠. 저와 엄마는 아버지를 케어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했어요. 카페 일이 좀 능숙해진 시누이에게 맡기고 베이커리는 믿는 직원에게 맡겼어요. 엄마도 딸기 농장을 남편에게 맡겼고요. 그러면서 입원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아버지를 케어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했어요. 정말 정신없는 1년이었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아픈 와중에도 명절 선물, 생신 용돈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명절이 뭐예요? 생신이 뭐예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도 몰랐는데요. 그러니 대놓고 실망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돈어른이 아프시지만 가족 행사는 치러야 하지 않니?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병원도 명절엔 쉬지 않아? 세상이 말세야 말세. 사돈어른도 그렇게 안 봤는데 시야가 좁으시네. 그리고 시누이와 남편이 혼자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고부터 저에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라고 눈치를 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사뿐 아니라 단순한 식사 자리에도 은근슬쩍 뒤집개와 같은 조리도구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일을 못한다며 구박을 했죠. 언니는 카페에서는 잘만 하면서 여기서는 왜 그래요? 배운 적 없어요? 그러게, 야물딱지낸 줄 알았는데 완전 잘못 봤구나. 거기 탄다! 불 앞에서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시누이와 남편을 혹사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은 언제까지 혼자 일을 해야 해? 아주 힘들다고 난리야. 특히 우리 지은이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잠만 잔다니까? 뭘 먹지도 않고. 쟤 살 빠진 것 좀 봐. 너는 느끼는 것도 없니? 아무리 네 아버지가 아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이요? 저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요. 대장암이라며 그것도 말기. 그거 손 못 쓴다더라. 너도 마음의 준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아버지를 살려내야겠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시댁에 갖다 바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1년 동안 아프기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입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해서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동네에 구급차가 와서 온데간데 소문은 다 났고요. 그 소문을 들었는지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 들었다. 정말이지? 정말 가신 거야?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아버님, 제가 나중에 연락을. 그럼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렇게 된 거니? 그렇게요? 아니다. 그래, 아무튼 잘 치르고 와라. 우리는 꼭 안 가도 되지? 조의금은 아마.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도 전화 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알았다니까. 보고 갈게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분홍이었다 보니 손님들이 많았어요. 저는 슬픈 것도 뒤로 한 채 사람들을 상대했죠. 시아버지는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나머지 식구들은 조의금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기분이 썩 유쾌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남편이 제게 와서 잠깐 집에 간다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몰렸는데 말이에요. 갑자기요? 급한 일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꼭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한 명도 없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들러서 가져올게요. 들려요? 집에 간다면서요. 아, 본가요. 잠깐 오라고 해서.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그러기엔 저희가 제대로 된 부부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날라왔어요. 시댁이었어요. 풍선이 창문에 마구 붙어있고 부잣길만 걷자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있었죠. 그리고 제 베이커리에서 산 케이크가 있었고 갖가지 음식들이 있었어요. 술도 있었고요. 이게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고도 답장을 안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이거 뭐냐니까요. 제가 다급하게 물은 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세상에 우리 아들 복도 많지. 어떻게 그런 재산을? 그게 뭐 내 재산이에요. 아들아, 너 후계자로 키운 사람이 지금 죽었어. 그럼 뭐야? 네가 물려받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딸기 농장을. 좋아해도 모자랄 판에 표정이 그게 뭐니? 파티야, 즐겨.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기하우스 한 채 이만큼 번다니까? 5채면 억소리 나게 벌게 생겼네. 어깨춤이 절로 난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상복을 입은 채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한 군데 들렀다가 갔어요. 제 베이커리에 들러 딸기잼이 가득 든 빅토리아 케이크를 가져갔죠. 시댁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열이 받더군요. 저는 신발을 신고 거실로 가서 주변을 살폈어요. 풍선에 플레잉카드, 케이크에 각종 음식들. 정말 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케이크를 꺼냈어요. 거지되는 거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빅토리아 케이크를 식탁에 던졌죠. 퍽 소리가 나더니 딸기잼이 주르륵 흘러 음식을 덮었어요. 어때요? 나름 댁들 미래 같은 걸 사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쳐들어와선. 그리고 뭐? 거지? 이 케이크가 우리의 미래라고? 뭔 생뚱맞은 소리야. 그리고 저는 식탁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가 풍선을 터뜨리고 플랜카드를 찢었죠.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샤넬 가방과 롤렉스 시계를, 그리고 시누이의 방에 가서 프라다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부엌칼로 하나하나 찢고 망가뜨렸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경악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찢어진 잔해들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첫 명품 가방에 대체 무슨 짓이냐고.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미친 것 같으니라고. 악독하다뇨. 어떤 자식이 자기 아빠 죽었다고 파티하는 시댁을 가만히 두죠? 미쳤다고 내가 가만히 두겠어? 이제껏 부자놀이 한다고 즐거웠죠. 자식 하나 팔아서 부자놀이 한다고 얼마나 즐거웠겠어. 너도 즐거웠지? 누가 너같이 겉모습만 믿고 나대는 일을 점장으로 써주겠어. 그런데 어쩌나? 이제 내가 빈털터리로 만들 건데. 나도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퍼주는 거 가만히 내버려둔 거 아니야. 뭐가 좋다고? 뭐가 예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알죠? 불쌍한 사람들한테 부유한 사람들이 베푸는 거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댁들한테 이런 것들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곧 체할 거라고. 뭐? 너 말 다 했어?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고 그런 소리를 해? 댁들보단 잘 살죠.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살살 기었던 거잖아. 댁들도 알겠지만 이 결혼 어른들에 의해서 진행된 거지. 나와 댁 아들은 의견은 전혀 없었어. 우린 봉사한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댁 아들은 댁들을 위해서 봉사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봉사활동은 끝났어. 이제 참는 것도 끝났다고. 이혼할 거예요. 이혼?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어차피 해봤자 재산 분할하면 일부는 우리 것이라고? 웃기는 소리 말아요. 유산은 재산 상속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아. 댁 아들도 서류상으로 후계자라는 증거 없고 단순 노동자일 뿐이야. 그리고 이 댁 아들이 유언 얘기는 안 했나 봐? 모든 재산은 내 이름 아래에 있어. 이혼할 거고 댁 아들과 딸은 이제 실직자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멍하게 절 쳐다봤어요. 저는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도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될 거예요. 이 집 올릴 때 우리 아버지가 준 돈 입금 내역 있고 돈 보내고 나서 뭐라고 문자했는지 알죠? 뭐? 이 집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대체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본인들 죽으면 우리 보고 살라고요. 돈 줘서 고맙다고. 그건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의 일환이라는 걸 증명하고요. 여우 같은 년, 언제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아니, 그쪽들이 이렇게 치사하고 음침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난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위자료는 제가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위자료도 받아가겠다고? 당연하죠. 지금 여길 찍은 사진들 댁 아들이 나한테 보냈어요. 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뵙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못 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감금했다고 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시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취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와 시아버지에게서 저를 떼어냈죠. 그만하세요. 그냥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당하세요. 저도 빈털터리로 이혼 당할 테니까요.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저 팔아서 이것저것 받으며 좋았던 것도 맞고요. 선물, 돈, 심지어 지훈이는 직장까지 얻었다고요. 어머니는 이 사람한테 용돈 받으니 그렇게 오래 해오던 아르바이트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 어떻게 대했죠? 이 사람은 그냥 저희한테 창고였어요. 창구이기도 했고요. 저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선물이나 용돈 받으면 속 없는 사람처럼 좋아하고 장인어른 아파서 그간 받던 것들 받지 못하니 괜히 이 사람한테 승질내고 정말 쪽팔렸어요. 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래서 일부러 사진 보냈어요. 이 사람 성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자기 아빠 죽었는데 파티하는 시댁 사람들 보면 누구든 못 참을 테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다행히 망쳐졌네요. 바로 코앞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지금 네가 일을 망친 거야. 그건 아니? 제 일을 망친 건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셨어요.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늘 말했잖아요. 음악이 하고 싶다고. 그런데 취직하라고 직장 다니라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음악 한 곡도 편하게 못 듣게 하셨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전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까봐 죽어도 안 하고 싶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리 와. 이리 와서 새아가한테 사과하자. 이젠 사과하시라고요. 아까까지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으면서 무슨 사과예요. 그냥 망하세요. 빈털터리로 사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웠죠. 장례식장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저희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오는 길에도 도착을 해서도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장례식장에 들어가 남편처럼 곁에 있어주더니 새벽이 되어서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상견례였던 첫 만남에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알았어요. 저 여자도 나랑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반항할 수 없겠구나. 그냥 이대로 결혼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결혼했죠. 사실 같은 사람이라고 편했어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됐고 우리 각방 썼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매너 있고 정중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이혼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실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쪽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시댁이 그런 파렴치한 파티를 한다는 게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지나쳤죠? 아니요. 속이 시원하던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만 했고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주 끝장을 봐요.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말이에요. 정말 빈털털이 되어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내 몫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덕분에 좋은 차 타봤어요. 항상 장인어른한테는 감사해요. 물론 장모님도요. 우리 아빠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날 봐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저한텐 좋은 분이었어요. 하는 만큼 인정해 주시는 정직한 분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아까 했던 말처럼 해도 돼요? 돼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가족한테서 멀리 벗어날 거니까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진짜 사랑을 찾아요. 저 봤어요. 우리 결혼식 때. 우는 남자 봤어요. 네? 무슨 사연인지 전 모르지만 아직도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도망갔으니까. 그래도 장인어른이 무슨 말 했는지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쪽이라면 그런 이야기 듣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요. 남편은 제게 용기를 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게 말한 대로 소송은 진행되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호언장담한 대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유산은 지켜졌고 시부모님의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의 악행이 인정되어 많은 위자료를 받았죠.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판결을 듣고 시부모님은 법원이 떠나가라 울더군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엄마가 제게 사과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곁에서 그래도 결혼만큼은 네 선택대로 하게 뒀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약했어. 그래도 아버지는 널 사랑했다. 네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를 안아주었죠. 누군가 아버지가 밉냐고 제게 묻는다면 밉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단지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더 투쟁해 볼 걸, 더 싸워 볼 걸. 이런 생각이 이제서 비로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제가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그땐 단호하게 말하고 아버지와 제대로 된 투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가는 제 삶도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아쉬움을 한가득 안고 법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돈을 모두 보냈죠. 그러자 전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었어요. 그동안 3살 많은 누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집에서는 좀 벗어났나요? 뭐든 해봐요. 뭘 하든 응원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도 지환 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숨막히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고 자기도 저를 응원한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끔 만나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어요. 그리고 딸기 농장은 같이 원약가를 넣은 친척 오빠가 투입되어서 세 가족이서 운영했어요. 카페와 베이커리도 그대로 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2호점을 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시할머니 고추밭에서도 완전히 쫓겨났어요. 집도 잃고 직장도 잃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친척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누이는 결혼을 했어요. 다른 지역 과수원을 하는 집 아들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또 중매인 것 같아요. 사람은 역시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떨려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주무르고 만들어서 살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 의한 삶,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려요. 용기를 내라고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시댁으로부터 받은 온갖 모욕적인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똑같은 시댁살이를 겪고 말았네요. 이래서 엄마와 딸 팔자는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한다는데 제가 딱 그래요. 아주 시댁 식구들로부터 달달 볶였거든요. 그나마 좀 잘해줬던 시부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져 10년이나 병치레를 하는 바람에 제가 간병을 다 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시부 똥기저귀까지 제가 다 갈아야 했죠. 이제 시부가 돌아가시니 완전히 시댁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에요. 시누이들과도 당연히 의절했거든요. 주변에선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됐는데 왜 시댁에 얽매여 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시부가 저렇게 된 거였어요. 나한테 그나마 잘해줬던 시부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동안 병수발을 했던 것도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경력 단절녀인 제가 당장 돈 벌 곳이 없었거든요. 우리 쌍둥이들을 직접 키우며 돈까지 벌 수 있는 길은 집에서 시부를 간병하는 일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손이 시누이와 막내 시누는 자기 아버지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더군요. 그놈의 SNS인지 뭔지 시부와 사진만 찰칵찰칵 찍고서는 죄다 SNS에 올리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마치 엄청난 효녀인 것처럼 자기가 아픈 아버지 간병 다 한 것처럼 꾸며서 글을 쓰는데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특히 시누이들이 저에게 상처를 줬던 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았을 때부터 말이죠. 남편은 사법고시 폐지되기 전 막차로 붙은 사람인데 그 수험 뒷바라지를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며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장장 7년의 세월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연수원 졸업 후 딱 3년 변호사 생활한 뒤 죽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딸 쌍둥이들이 생기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시누이들은 절 위로해주고 돕기는커녕 무시하고 욕만 해댔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러는 지네들은 뭐 보잘것이 있는 줄 아나 봐요. 남편의 누나인 첫째 시누이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친정 돈까지 다 끌어가서 말아먹기를 수차례. 무슨 국밥도 아니고 추억의 돈을 한 달 내로 말아먹어버리더군요. 막내 시누이는 백수에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자나 꼬시러 다니는 꽃뱀이었죠. 이리도 가짜는 시누이들한테 욕 들어먹으니 더 자존심 상했어요. 오늘 제가 사연살롱에 시누이들 욕을 한번 거하게 해보렵니다. 이제 내가 시누이들보다 돈이 훨씬 많은 위치에 있으니 아주 꼬수어 죽겠네요. 이제 보란듯이 잘 살아가려고요. 오늘까지만 시누이들 욕하고 앞으로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럼 제 살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살아움 당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라도 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댈 곳이라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사시다가 벼랑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으로 불쌍한 양반들이에요. 평범한 삶의 행복을 아주 짧게 느끼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조실 부모하고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노지에 있는 오이나 깻잎 등을 따먹고 살았다고 하네요. 워낙 깡촌이다 보니 고아원이라는 기관도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동네 사람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부잣집으로 식모 생활하러 가면 숙식이 해결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동네 언니를 따라 무작정 서울로 갔다고 해요. 그때 엄마는 운명이라 표현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서울로 식모살이 하러 간 집에서 너희 아빠를 처음 만났으니까 말이야. 네 아빠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 명문대를 다니는 막내이자 외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했겠니? 그런 사람이 자꾸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니 난 당연히 밀어내려고만 했어.
전 매번 들었던 레퍼토리지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엄마, 둘이 좋아하면 사귀고 결혼하면 되지. 왜 아빠를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엄마의 조건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야. 언감생심, 부잣집 도련님을 넘볼 수는 없었지. 지금은 우리 정희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크면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 아빠는 날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아껴줬고 우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감행하기로 했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만 수년이 걸렸어. 아주 큰 종합병원을 운영했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 식모랑 결혼한다고 하면 집안에서 내쫓길 게 뻔하니까 말이야. 결국 내가 혼전 임신을 하고서야 우리 관계를 어른들에게 알렸고 당연히 불호령이 떨어졌지. 그냥 불호령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어. 그들은 날 사람 취급을 안 했지. 시댁 어른들은 손녀를 임신한 나를 자기네 병원 정신병동에 가둬버렸어. 내가 미쳤다며 강제로 감금한 거지. 병원장이 가두라고 시키니 밑에 사람들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아 나를 차짓한 병실에 가둬버리더구나. 엄만 거기서 우리 정희를 출산해야 했어. 참으로 지독한 양반들이지?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다니.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때 아빠는 대체 어디서 뭐 한 거예요? 너희 아빠도 그때 건강이 확 안 좋아진 거야. 엄마를 백방으로 찾다가 포기했다고 전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지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지. 독한 양반들이 네 아빠가 다 죽어가니 그제서야 날 풀어주고 네 아빠랑 만나게 해주더구나. 그때 당시 너희 아빠 몸무게는 39kg이었어. 다 죽어가고 있었지. 네 아빠가 죽기 전 우리 세 식구가 살았던 그 1년이 나에게는 가장 슬프고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어. 그렇게 너희 아빠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난 혼인신고도 못했으니 네 시댁으로부터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지.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자유였어. 아주 크나큰 자유 말이야. 광복절보다 더 기쁜 해방의 날이었지. 그 악마 같은 양반들은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초호와 크루즈 여행을 장기간으로 갔다가 배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배 안에서 둘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참으로 끔찍한 양반들. 멀쩡히 날 정신병원에 가두더니 본인들도 배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죽다니 아주 쌤통이었지. 나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엄마의 눈에선 도끼가 흘러넘쳤어요. 그만큼 끔찍하게 싫었다는 이야기겠죠. 난 그런 엄마를 보고 나중에 저런 악마 같은 시댁은 만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막장의 시누이들을 만나서 고생했네요. 딸은 어쩔 수 없이 엄마 팔자를 담나 봐요. 엄마는 홀몸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셨어요. 못 먹고 못 자면서 일만 하니 몸무게가 50kg을 넘어본 적이 없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셨어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박스 공장, 핸드폰 부품 조립 공장, 메리아스 공장, 반찬가게 알바 등등. 그 중에서 엄마는 아빠 집 식모살이를 할 때 배운 묵과 두부 만드는 기술로 직접 식품을 만들어 리어카로 파는 일에 정착했어요. 남 밑에서 하층민 취급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시장통 리어카 안에서 내장사하는 게 마음 편하다면서 말이죠. 어렸던 저는 엄마 옆에 큰 박스를 두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놀았어요.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서 보이질 않으니 간혹 사람들이 그게 쓰레기 박스인 줄 알고 오며 가며 쓰레기를 휙휙 던지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두더지처럼 쏙 나와서 그 사람에게 쏘아 붙였어요. 아, 더러워. 아저씨. 왜 쓰레기를 버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얘야. 난 쓰레기 상자인 줄 알고 그만. 자, 얘따. 이 돈 받고 기분 풀어라. 휴지로 좀 닦고 말이야. 아저씨는 제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어요. 전 그 돈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1,000원이 제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자존심 센 엄마는 제 손에 쥐어진 1,000원을 확 뺏어서 그 아저씨한테 돌려줬어요. 이 박스 우리 아이가 노는 곳이에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우린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엄마랑 저는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올곧게 살았어요. 정말 물류폰에서 돈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모여서 결국 원룸 보증금 할 만큼은 모이더군요.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전세로 가는 동안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았어요. 전세금 마련을 위해 있는 돈을 다 때려놓고 나니 또다시 현금은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한동안 두부장사 묵장사가 안 될 때는 현금이 너무 없어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도 끊길 때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이 있을까요? 하지만 옛날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죠. 엄마는 어떻게든 입에 풀칠할 거리라도 사기 위해 투잡을 시작했어요. 동네 폐지를 줍는 일이었죠. 두부장사가 잘 안 되는 시간을 이용해 이미 있는 리어카로 폐지를 실어다 팔았어요. 점점 굽어가는 엄마의 허리를 보고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죄송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엄마가 굳이 폐지 줍는 일까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도 학교하고 동네로 접어들었는데 저 멀리서 폐지를 줍는 엄마가 보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아주 멀리서 엄마 하고 크게 불렀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셨어요. 아주 환하게 웃으며 절 향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높은 비탈길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와르르 엄마를 향해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말이죠. 비탈길 아래쪽에 있던 엄마는 굉음과 함께 달려오는 트럭을 감지했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어요. 엄마! 얼른 피해! 엄마! 제가 목에 핏대 세우며 엄마한테 외쳤지만 너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뒤였어요. 전속력으로 엄마에게 달려갔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엄마! 엄마! 피투성이가 된 엄마는 그때까진 의식이 좀 있어서 실눈을 뜨고 절 바라봤어요. 한 줄기 눈물을 떨구면서 제게 아주 얇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 정이야. 내 딸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엄마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발 깨어나세요. 곧 119 올 거야. 절대 정신 잃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엄마. 목 놓아 엄마를 불렀지만 그러기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응급실에 가서도 내 피를 엄마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소리치며 울어댔지만 엄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밤을 새도 잠이 안 왔어요. 내가 그때 엄마를 불러 세우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그 트럭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내 탓이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다라는 자책감이 24시간 날 괴롭혔어요.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고 저도 거의 산송장이 되어갈 때쯤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편하게 누워서 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 엄마의 운명이 여기까지인 거야. 네 탓이 아니야. 네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엄마는 지천을 떠돌며 하늘나라에도 가지 못할 거야. 제발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세상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알았지? 엄마가 꼭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현명한 우리 딸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정이야. 앉아서 잠깐 졸았다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깨어났어요. 엄마의 제대로 된 마지막 같은 유언 같은 생각에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옆에 있던 종이 쪽지에 다 적어놓았죠. 그 쪽지가 아직도 제 지갑 속에 온전하게 있어요.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라.
엄마의 말씀을 제 생활 신조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그 후로 살아가면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상엔 진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내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개념치 마세요. 잊을 수 없다면 그대로 두고 그저 눈앞에 내 할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후로 엄마는 내 가슴속에 별로 묻어두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현금도 한 푼 없는 상태였고 남은 건 원룸의 전세금 뿐이었거든요.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돌리고 몇 달간 학교를 다니며 그대로 생활했어요. 하지만 거금의 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니 이겨낼 재간이 없더군요. 학교에서 하교하고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며 생활비 및 월세를 충당하기가 무진장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자퇴를 했어요. 학교에선 고아원 등 기관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때의 생각엔 난 원래부터 고아가 아닌데 왜 내가 고아원에 들어가야 하나 하면서 혼자 이겨내고 싶었어요. 학업은 다 커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쨌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엄마가 남겨준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갔어요. 맨 처음엔 복숭아가 제철이어서 도매시장에서 복숭아를 좀 사다가 팔았어요. 워낙 비싼 과일이라 복숭아를 맘 놓고 먹어보지 못한 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복숭아를 먹었을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복숭아를 가까이만 해도 눈이 부어오르고 연신 재채기가 나고 정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죠. 하루 만에 복숭아를 팔아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피부과 가서 약만 잔뜩 사 먹었더랬죠. 엄마가 묵 만들고 두부 만들었던 걸 항상 옆에서 도왔기에 다시 엄마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팔기로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주머니들에게 잘 팔리더군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영업이라는 게 회사원들처럼 칼퇴하고 이런 게 없죠. 아침부터 시장통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해야 했어요. 바보처럼 처음엔 앉을 의자도 준비 안 했다가 딱 하루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플라스틱 의자를 준비해서 앉아가면서 장사했어요. 4, 5시쯤 장시간에 장사가 한창 잘 될 때는 정신없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폭풍처럼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바로 앞 편의점에 있는 라면을 후루룩 쩝쩝 아주 맛나게 먹고 있는 남자가 있더군요. 무슨 먹방 보듯이 그 남자가 라면을 흡입하고 있는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갑자기 머쓱해져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았죠. 제 머릿속엔 얼른 장사 끝내고 집에 가서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김치랑 밥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건을 불쑥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불빛에 비쳐 다시 얼굴을 보니 아까 편의점에서 라면 먹던 남자였어요. 놀래켜 드렸다면 죄송해요. 독서실 오며 가며 예전부터 뵀었어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장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하는 묵이랑 두부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저녁 식사 전이시죠? 아까 편의점에서 제가 라면 먹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사왔어요. 뜨신 물까지 받아놨으니 한 1, 2분 있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김밥과 함께 말이죠. 그 남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제게 줬어요. 저희 배꼽시계가 꼬르륵 요동을 치고 있던 터라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과 함께 바로 고개를 쳐받고 먹었어요. 그 남자가 제게 음식만 전달하고 가는 듯 했거든요. 창피함도 없이 정말 흡입하듯이 후루룩 쩝쩝 순식간에 다 먹었더랬죠. 한참을 먹고 고개를 들었더니 그 남자가 이번엔 웬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아까 봤던 남자였는데 또 놀랬네요.
아이쿠. 아유, 또 놀래켜드린 건가요?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물도 없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음료수 하나 사왔어요. 전 진짜 가볼게요.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야죠 뭐. 그럼 안녕히. 숫기가 없었던 저는 괜시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안녕히 가시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료수만 들고 있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 20살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사춘기 이후로 남자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중퇴긴 하지만 여중여고를 다녔었고 그동안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상하게도 그전에 눈에 띄지 않던 그 남자가 매일같이 눈에 밟혔어요. 독서실이 시장통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마주쳤어요. 그 남자가 제게 아주 열심히 눈을 맞춰가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자가 내 기력하에 와서 말을 거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장사가 뜸한 시간대를 알아놓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어요. 우린 시장통 내 리어카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임효찬이었고 나이는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한 채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들어선다는 기사가 났던지라 그 사람은 똥줄 타며 공부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똥줄 타는 것 치고는 너무 열심히 안 했어요. 특히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수험생이라는 걸 안 뒤로는 제가 공부에 매진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 준비하면서 저랑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시간 빼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얼른 독서실로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정희 씨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떡하니 앉아있으니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맞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이 시간부로 연인합시다. 정희 씨를 내 여자로 딱 결정해 놓으면 맘 놓고 사법고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때요, 내 제안? 그때 제가 딱 20살이 됐을 시점이었는데 그의 갑작스런 연인 제안에 또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그와 나눈 이야기들, 그 시간들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엄마 이후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처음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이 매일 리어카 끌고 장사하러 다니는 생활에 그가 활력이 되어줬죠. 나름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고 변호사가 되려는 그와 사귄다는 게 내 자신이 염치 없이 느껴졌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해버렸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나니 오히려 남친은 만족해하며 공부에 좀 더 매진했어요. 하지만 워낙 어려운 시험이었으니 남친 나이 30이 넘도록 합격하지 못했죠. 아우, 또 떨어져 버렸네. 꼭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진다니까? 자기야, 좀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합격해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거 안 하게 해줄 거야.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어. 그즈음 리어카를 끌고 시당통 여기저기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장사가 잘 돼가니 어느 장소에 가든 그 근처 상점의 주인이 뱁새 눈을 하고 절 쫓아내곤 했거든요. 아니 왜 남의 가게 앞에서 리어카를 내놓고 장사하고 지랄이야. 우리 가게 들어오는 손님 다 맞고 말이야. 멀리서 내 가게가 안 보이잖아. 당장 꺼지지 못해? 저도 장사에 점점 장뼈가 굵어져서 같이 맞받아쳤어요. 아니 아줌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장사하는데 아줌마 가게가 안 보이긴 왜 안 보여요. 우리 무기랑 두부 사러 오는 손님들이 오히려 그 가게에 가서 물건도 팔아주는구만. 괜히 질투하고 난리야. 내가 어리니까 물처럼 맹한 줄 아는 모양인데 계속 장사 방해하고 나한테 호통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토록 수기가 없던 제가 시당통 짬밥 몇 년을 거치다 보니 이렇게 용기 있어지더군요. 하지만 장사에 대해 계속 회의를 느끼고 있긴 했어요. 남친 말대로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면서 건강도 많이 망쳐가고 있다는 게 체감될 정도였죠. 남친이 제 고민을 듣더니 책을 몇 권 사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용돈을 쪼개어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자기야, 장사는 장사 시간에만 잠깐 하고 당분간 이 책으로 중소기업이라도 취업 준비하자. 일단 검정고시 먼저 통과하고 말이야. 남친의 제안대로 검정고시 먼저 준비했고 그리 어렵지 않게 패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전산회계 책 등으로 격리직을 준비했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했죠. 남친 독서실에서 말이에요. 중소기업 취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만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조금 어린 나이였던 점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어 또각구두 신고 출근하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추울 때 온풍기 나오고 더울 때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 심지어 나만의 책상에서 일할 때면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월급은 엄청나게 적었지만 직장 생활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남친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여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남친 아빠는 노동일하며 근근히 먹고 사셨고 누나는 시집을 잘 못 가서 맨날 맞고 살고 사업한다는 매형한테 돈 뺏기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여동생은 밖으로만 돌며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백수라고 하더군요. 그런 집안에서 용돈 받으며 편하게 수험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평생의 꿈이라고 하니 시험 준비하지 말고 그냥 취업하라고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나마 먼저 취업하여 돈 벌고 있던 제가 남친의 수험 비용의 대부분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겼거든요. 가족 없는 제게 남친은 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남친에게 돈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뒷바라지하기를 언 7년. 남친은 사법고시 폐지되기 전에 가까스로 합격을 하였어요. 저를 비롯해 본인 가족들까지 모두 포기할 때 즈음에 붙은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남친과 얼싸안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핑크빛으로 온통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연수원에 들어간 남친은 제게 프로포즈 했어요. 연수원에서 결혼하는 동기들이 제법 된다면서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스를 외쳤고 남친의 가족들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남친처럼 착하기만 한 가족들일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더군요. 특히나 예비 시누이들이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자기 동생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마치 본인들도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절 깔봤죠. 네가 내 남동생이랑 7년을 사귀었든 10년을 사귀었든 상관없어. 이 만남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이거야. 내 남동생이 지금 열쇠 몇 개를 가져올 부잣집 딸내미한테 장가가도 모자랄 판에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가족 없는 년한테 장가를? 하, 나 참 기가 차서 정말. 안 돼. 절대 결혼 용납 못해. 기가 차는 건 저였어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에 통과했을 뿐인데 절 하층민 취급하다니 너무 열받더군요. 제가 효찬씨 고시 준비할 때 7년이나 뒷바라지한 건 잘 아시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용돈이며 독서실비, 책가까지 다 대줬다고요. 이제 와서 저보고 꺼지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자 남친 아빠가 나섰어요. 효정아, 이 아가씨 말이 맞다. 우리가 효찬이 공부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결혼 허락해줘야지. 뭔 말이 많아? 남친 아빠가 이렇게 큰소리치며 나서줬더니 예비 시누이들이 입을 삐죽이면서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남친 연수원 1년 차에 바로 결혼했어요. 아직 남편의 돈벌이가 거의 없으니 당연히 제 월급으로 신혼생활을 했죠. 집도 절도 없으니 시댁에 얹혀 사는 것도 당연했고요. 돈 한 푼 없는 줄 알았던 시댁은 의외로 시부가 꿍쳐놓은 부동산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시부의 돈을 시누이들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해서 아예 자식들에게 풀질 않더군요. 시부 자체가 워낙 구두쇠이기도 해서 우린 정말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했어요. 무슨 초식동물도 아니고 하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남편만 따로 불러서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귀신같이 고기 냄새를 맡고 같이 살던 막내 시누이가 와서 지랄을 했죠. 아니 새언니, 못 빼먹은 티를 작작 내야지.
이렇게 예의를 밥 말아먹고 살아서야 어디 같이 살 수 있겠나? 고기를 먹으려면 식구들 다 같이 먹어야지. 단둘이 처먹고 온 거야? 내 참, 이 일에서 중조를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백수 주제에 말이라고 다인 줄 아나. 정말 막내 신우의 막말은 해가 갈수록 더했어요. 맨 처음엔 좀 참다가 나중에는 심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좀 잠잠해지더군요. 중졸인 나보다 고졸인 아가씨는 뭐가 그리 못나서 돈 한 푼 못 벌고 빌빌대시나? 그렇게 고기가 드시고 싶거든 나가서 직접 돈 벌어서 사드세요. 백수 주제에 돈 버는 사람 무시하고 난리야. 이렇게 같이 쏘아주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 무시하는 종자들이 바로 2명의 시누이들이었어요. 같이 맞부딪히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시댁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연수원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 많고 사시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이 좋지 않아 그런저런 로펌에 취직이 됐어요. 사자 붙은 전문직은 무조건 월 1,000 이상은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기업보다 못한 월급이었죠. 그래도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됐으니 조금 숨통이 튀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이었는데 자꾸 피가 비치고 유산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장을 퇴직해야 했어요. 복지가 좋은 곳도 아니라서 병가를 길게 낼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을 믿고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집에 누워있기도 했어요. 당연히 제가 누워있던 꼴을 못 보던 시누이들이 쌍으로 공격을 해댔죠. 아이고 오랜만에 친정에 와봤더니 저것이 또 누워있네 그래. 옳게. 누구네 안 가져봤어? 어디서 공주처럼 맨날 쳐 누워있고 지랄이야. 얼른 일어나서 집안일 하지 못해? 평소 같았지만 맞받아치겠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탓인지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그날은 말도 못할 정도로 꺼이꺼이 울어버렸죠.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호소했어요. 나 더 이상은 시댁살이 못하겠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당장 나가 살자. 분가하자고. 제가 울면서 호소하니 남편도 놀라서는 당장 나가 살 집을 알아봤어요. 작은 전셋집 하나를 알아보고는 토요일에 계약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뛸 듯이 기뻤어요. 토요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밤 남편은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단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여보, 자기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아버님 아가씨, 이리 좀 와봐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얼른 119 좀 불러주세요. 전 친정엄마가 사고 났을 당시 119 좀 불러달라며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까지 엄마와 똑같이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만삭이었기에 제배는 남산만 했고 딸 쌍둥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나쁜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더니 하나뿐인 외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에 충격을 받은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 와중에 전 딸아 쌍둥이를 저 혼자 낳아야 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시댁으로 들어와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부의 병간호까지 해야 했어요.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험단한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보다 100배, 1000배 힘든 일들이 겹겹이 닥쳐왔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던 시부의 간호를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은 뭐 했냐고요? 뻔할 뻔짜죠 뭐. 병 간호하는 신용만 대충 하고는 내뺐어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도 다 그만두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제 편을 들어준 시부한테 죄송하지만 이미 남편과 사별한 후였으니 내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에게 제 뜻을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남편까지 죽은 너한테 시아버지 병수발 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믿을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구나.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딸들도 다 못 믿을 존재가 돼버렸다. 남보다 못한 년들이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앞으로 이 집에서 날 간병해주면 내가 생활비며
차후에 살아갈 돈까지 쥐어주마. 우리 소녀딸들 미래까지 생각해서 말이야. 이 시아비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맘 같아선 정말 시댁에서 나가서 우리 쌍둥이들 키우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직 핏덩이인 저 아이들을 데리고 고졸인 제가 다시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돈 한 푼 안 도모는 시부지만 부동산 재산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시부가 허튼 소리 할 뿐은 아니니 간병을 하면서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는 본인이 얼마 못 살 거라고 했지만 그 후로 장장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남몰래 훔친 눈물은 이루 말도 못해요. 남편도 없는 과부가 시부의 간병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 중 대부분이 바로 시누이들 때문이었죠. 본인들 아빠 똥기저귀 갈고 있는 저한테 위로의 말이나 격려는 못해줄 망정 비아냥대기 일쑤였어요. 언니, 아빠 기저귀를 이렇게 채우면 어떡해요? 다 새잖아요. 벌써 몇 년이나 간병했으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아, 멍충이 같으니라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기저귀 한 번을 갈아드려 봤어요? 맨날 SNS엔 아주 본인이 간병 당한 것처럼 효녀 코스프레 다 하면서 무식하고 멍청한 게 누군데 나한테 그래요? 진짜 막내 신우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들 보면 가관도 아니었어요. 모든 집안일이며 간병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 마냥 착한 척하는 게 역겹더군요. 큰 신우는 더했죠. 자기 남편 사업자금 대달라고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부를 아주 구워 삶았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계좌로 돈 넣어주면 내가 진짜 다신 사업자금 대달라고 입도 뻥긋 안 할게요. 진짜라니까요. 제발 첫째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시부가 돈을 안 줄 때는 아주 눈물의 쇼를 해가며 세상 불쌍한 척을 다 하더군요. 시부 방에서 나올 때는 눈물 싹 씻고 바로 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아빠한테 돈 받아냈어. 당신 벤츠 한 대 뽑아. 괜히 더 낮은 급으로 사지 말고. 사고 싶은 차 사라고. 정말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시부가 중풍으로 누운 지 10년이 다 될 쯤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부가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야, 내가 네 덕분에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 내가 얼른 죽어줘야 네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너한테 은혜 갚을 준비 말이야. 시부는 이렇게 뜻모를 말을 하고는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10년의 투병 끝에 시부가 점차 기력을 회복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허무하더군요. 그동안의 내 노력이 마치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서럽게 울었죠. 시부가 돌아가시자 생전에 작성했다던 유언장을 시누이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말이죠. 저도 옆에서 지켜봤더니 10년 동안 모신 내게는 버려진 땅을 주셨고 시누이들에게는 명당을 물려주셨더군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섭섭하기 그지 없었어요. 재산을 물려받은 시누이들은 그저 좋아서 난리치더군요. 저한테 보란듯이 말이죠. 옳게 아무리 10년을 간병했어도 자식하고 며느리는 다른 법이야. 우린 아빠의 피가 섞인 딸내미들이니까 말이야. 그렇게 먹먹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른 후 시댁에 도착했는데 등기 우편을 들고 웬 변호사가 찾아왔더군요. 김정희 씨 계신가요? 돌아가신 임재진님께서 며느리이신 김정희 씨한테 특별한 땅을 물려주셔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생전에 임재진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변호사한테 힘없이 말해서요. 저 그 버려진 땅 말씀이신가요? 저번에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그거 쓸모도 없는 땅이라던데요. 그건 그때 얘기고요. 잘 모르는 복덕방 아저씨 말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이번 첨단 산업도시에 편입되는 땅이어서 미친 듯이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걸 알고는 얼마 전에 며느리에게 특별히 이 땅을 주라고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어르신께서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만큼은 정정하셔서 몇 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보를 듣게 되어 놀랐네요. 하여간 현재 시세 세금 떼고도 50억입니다. 수용되어 세금 떼고 바로 지급되실 거예요. 그 변호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계좌를 알아갔어요. 아마 일주일 내로 현금 지급될 거라면서 말이죠. 전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제게 50억이라는 현금이 나온다니. 옆에서 시누이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보고 더욱 실감났죠.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 우리들한테 개발될 땅을 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진작에 간병 참여할걸. 우리한테는 고작 5억짜리 땅 주고 며느리한테는 50억이라니. 내 팔자야. 아유. 큰 시누이는 곡소리를 내며 땅을 쳤고 막내 시누이는 정신 차리고 제게 귀신같이 착 달라붙더군요. 언니, 나 이 나이 먹도록 백수인 거 잘 알고 있죠? 제발 반띵하면 안 될까요? 반띵해서 나눠 가집시다. 네? 제발요, 언니. 전 그들이 버러지같이 느껴졌어요. 당장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꽥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누가 네 언니야? 너랑 나랑 피 섞였어? 우리는 그냥 남남이야. 니네 오빠도 10년 전에 죽은 마당에 내가 왜 니네 사정을 봐줘야 해? 천하의 몹쓸년들. 니네한테 5억씩이나 물려주신 아버님한테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 치. 가래침을 퇴뱉고 시댁에서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일단은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신용카드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현금을 받을 동안 괜찮은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고는 당장 짐을 꾸려 아이들과 입주했죠. 33평의 드넓은 아파트 거실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최근에 안 건데 33평을 국민평수, 즉 국평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만큼 남들한테는 익숙한 평수의 아파트인지 몰라도 저와 제 딸들한테는 대궐이 따로 없네요. 갑자기 주어진 수십억의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지 궁리 중이에요. 이미 저보다 돈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돈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 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명하게 살아볼게요. 그럼 모두들 저의 행운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쌍둥이 딸들과 열심히 살아갈게요. 모두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